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가족은 도깨비와 동거를 했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가정 사정이 조금 나아져 고양시 변두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에 단지 수도 많아서 꽤나 입주자가 몰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얀색 나무 외벽에 화강암으로 깨끗하게 마감된 건물을 보며 입주할 때 정말 설렜었습니다. 이사를 끝마치고 지내게 된 지 거의 반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동생이 자기 방에서는 무서워서 못 자겠다고 자꾸 제 방으로 와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어도 그냥 누가 잘 때 자기를 건드리는 것 같다. 자꾸 자기를 노려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어린 동생이 혼자 자기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아버님이 택시를 운행하시다가 사고가 나셔서 다치신 겁니다. 가볍게 다치시긴 했지만 정말 뜬금없이 사고가 나신 거라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악성 빈혈로 진단을 받고 병원을 다니던 막내 외삼촌이 백혈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집안은 급속도로 기울어져 갔고 차츰 눈에 띄게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집 뒷산에는 물이 마시기로 소문난 약수터가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전쟁 때 쓰던 참호들이 둘러져 쳐 있었습니다. 약수터에서 얼마 가지 않아 지나가면 사격장도 있고 아무튼 조금 음습하고 무서운 동네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너무 더워 잠에서 깬 저는 약수터에 가려고 가방에 물통들을 넣고 약수터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쯤 해가 뜨려고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변했을 때라 조금 무섭긴 했지만 산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계속 걷게 됐습니다. 약수터로 올라가는 중턱길에서 저는 가방을 던지고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턱 커다란 바위 위에 푸르스름한 불꽃이지만 정말 차가워 보이는 불덩어리 2개가 허공에 떠 있던 것입니다. 집에 헐레벌떡 곧바로 뛰어와서 주무시던 할머니께 도깨비 불을 봤다고 울먹이며 말하자 할머니는 괜찮다고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 부모네 식구와 점심에 외식을 하게 돼서 온 가족이 나가게 됐습니다. 불을 모두 끄고 문단속을 철저하게 한 후 나갔었죠. 시간은 흘러서 오후 7시쯤 해가 질 쯤에 집으로 올라가는 언덕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집에 불이 전부 켜있어. 도둑이라도 들었나봐. 깜짝 놀란 저는 집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4층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가서 문을 연 순간 집은 컴컴한 어둠과 적막함만을 풍기면서 제 다리를 감쌌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집으로 올라와 확인하곤 도깨비에 홀린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이후에도 가족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동생이 본 적도 없는 괴상한 여자에게 쫓기며 가위를 눌리기도 하고 식구들 전부 있는 데서 하얀색 인형이 땅에서 천장으로 올라가기도 하며 집에 혼자 있을 땐 방문이 혼자 삐걱삐걱 움직이기도 하고 그릇이 달그락거리기도 하고 장판에 그 쩍쩍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가세는 점점 기울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정도까지 갔습니다. 외삼촌께서도 돌아가셔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죠. 저희는 아픈 기억만 남아있는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할 때 저희가 다니던 절의 스님의 말에 따라서 집안 곳곳에 고춧가루 봉투에 묶어 매달아 놓고 부적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지인분께 들은 소리였습니다. 그 집 도깨비터다. 너 이사 갔을 때 팥죽이나 메밀묵 안 뒀냐?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원래 그 동네 뒷산은 산도깨비들이 살던 터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집을 지을 때 산을 무너뜨리고 지은 거라 도깨비들이 화가 나서 입주자들을 괴롭힌 거라고 설명을 하시더군요. 실제로 그 집에 입주하신 분들이 모두 사건 사고를 하나씩 당하셨습니다. 메밀묵을 놔서 도깨비를 위로하거나 팥죽을 뿌려 도깨비를 쫓거나 했으면 아마 집이 더 잘 되던지 별탈 없이 살다 나왔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희 가족은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 뒷산의 귀신.
전 지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고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광주 안에서도 명문으로 손꼽히는 학교였고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했다. 소위 말하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고3 초조하고 막막하던 그 시절 친구에게서 담배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몇 모금 뻐끔거리는 정도였지만 금방 중독되어서 거의 골초 수준까지 가게 되었죠. 저희 학교에는 만대동산이라고 불리는 야트막한 둔덕이 있는데 그게 담배를 피우고 버린 꽁초가 모여서 산이 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몰래 애용하는 장소였습니다. 새벽 3시쯤 사감 선생님은 먼저 주무시고 자습하던 아이들도 하나둘씩 자러 들어가고 저 혼자 남았을 때 갑자기 담배가 간절하더군요. 그날 밤은 말 그대로 딸빛 한 점 없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저는 누구한테 들킬까 무서워 오직 라이터 불빛에 의지해 만대동산 기슭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대로 만족스럽게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아들이는 순간 저 멀리 누군가가 제게 손짓을 하더군요. 주위가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냥 손을 까딱거리는 흐릿한 형체만 보였지만 저는 순간 사감 선생님에게 흡연 사실을 들킨 줄 알고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전 조마조마하면서 계속 손만 까딱거리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으슥한 곳으로 걸어가더군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때릴 생각인가 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그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중학교 건물 근처로 가더니 눈앞에서 스르륵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몰라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제가 엄청난 것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학교를 건립한 어르신 한 분을 모신 무덤이 실제로 학교 단지 내에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앞에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에 보인 것은 비석과 무덤. 제게 손짓하던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하여 그대로 기숙사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죠. 혹시나 해서 수희 아저씨나 사감 선생님께 여쭈어 봤지만 그 시간에 나돌아 다니던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제 의지로 끊었다 보다는 마치 기숙사 내에서 누군가가 계속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마치 기숙사 내에서 뭔가가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나 안 피우나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저와 같이 그 학교의 기숙생활을 하시면서 뭔가를 느끼신 분이 있다면 제 생각이 틀리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발목이 없는 귀신. 고등학교 때 봄부터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변에는 주택가도 많고 아파트 단지도 많아서 꽤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밤 10시에 퇴근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도중 매장 근처로 이사오게 되어 새벽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감조로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일하던 매장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2층 청소를 밤늦게 하게 됩니다. 매장 건물 2층에는 병원과 미용실도 있었지만 밤 9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불이 꺼져 2층 복도가 컴컴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2층에서 청소를 하던 동생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내려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묻자 동생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요. 형. 근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동생은 무서워서 더 이상 청소를 못하겠다기에 결국 제가 올라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서 지레 겁먹고 혼자 착각했거니 생각했지만 2층에서 빗자루질을 하다 복도 쪽을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피부색이 아닌 석고상색을 한 게다가 발목만 존재하는 그것이 복도를 걸어 다니고 있던 겁니다. 저는 못 본 척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엄청난 공포에 압도되어 1층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매장 직원 휴게실은 지하 주차장 한편에 마련되어 있는데 동료들이 밤늦게 혼자 들어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지하 주차장에서 누군가 시끄럽게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며 믿지 않았었는데 자재 배송을 시범적으로 새벽에 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자재를 받으면서 올 테면 와봐라라는 식으로 자재를 창고에 정리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남은 박스를 들며 뭐 아무것도 안 나오네 라고 생각한 순간 제 눈앞에는 푸른색 줄무늬의 카라티를 입은 어떤 남자의 인형이 저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오금이 저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그 인형이 뚫고 지나가는 순간 다리가 굽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머리카락이 쥐뼛 서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대로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있고 저는 매장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주방 뒷문 복도에서 매니저에게 방금 겪은 일을 하소연하는데 그런 얘기 아시나요? 홀령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 그곳으로 찾아온다는 소리를 말입니다. 마치 그 말이 생각나듯 갑자기 그 여자 매니저가 갑자기 소름이 돋게 춥다 라고 하시고는 팔을 문지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설마 하는 생각에 뒤를 돌아 주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아까 본 남자의 인형이 다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낮에도 주방 뒷문으로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주차장에 있던 주인 없는 차의 이야기입니다. 지하 주차장 왼편 구석은 정말 그런 쪽으로 둔한 사람이 가도 오싹하다고 할 만큼 으스스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얀색 승용차가 언제 주차해 놓았는지도 아무도 모른 채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게도 남자의 인형을 본 그 왼쪽 구석에 말이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차 운전석에 사람 머리만 둥둥 떠 있더라. 발목만 돌아다니다가 그 차 아래로 숨더라. 이런 이야기가 한참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산에서 올라온 신임 매니저 형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저희에게 다그치며 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말을 항상 끊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 매니저 형님께서 창고에 자자 파악을 하시러 내려가신다고 하고 5분 정도 흐른 뒤였습니다. 지하에서 비명이 들리고는 그 형님은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 마냥 식은땀을 흘리며 뛰어올라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있었어. 머리만. 그리고 발목이 돌아다녔어. 그 매장에서 오래 일하던 사람들끼리는 그걸 추억거리 삼아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얀 발목은 지하 주차장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